원투펀치 클래식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전 최종 예선이 또 끝이 났어요. 이게 홈 두 경기를 치렀잖아요. 이라크전과 레바논전을 치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자 제가 또 모였습니다. 네, 저 경기 레바논 경기 끝나고 지금 1시간 후에 저희가 맞아요. 녹화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조에 다른 팀들도 이제 오늘 또 경기들이 있는데 이제 새벽에 네. 그런데 그 경기 결과들까지는 우리가 좀 모릅니다. 맞아요. 자, 이라크전, 레바논전. 이라크전은 0대0 우승으로 끝이 났고 레바논은 1대0 이기긴 했는데 힘겹게 이겼다는 얘기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를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라크전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0대0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비단 이라크전뿐만 아니고 이번 레바논전까지 해서의 2연전 네. 사실 먼저 우리 선수들한테는 좀 고생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만큼 최종 예선이 물론 경험이 많았던 선수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지만 네네. 그렇지 않은 선수들도 우리 벤토에는 포함이 돼 있어요. 최종 예선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홈 두 경기에서는 사실 승점 이번 매치 같은 경우는 6점을 따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음부터는 이제 홈과 원정 또 그 다음 달에 홈과 원정이에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시리아랑 홈이 있죠. 네. 그리고 이란 원정 가고 그 다음에는 아랍에미리트랑 홈하고 그 다음에 또 이라크 원정을 갑니다. 네, 이렇게 연이어서 홈과 원정을 또 오가야 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6점이 필요했는데 저는 오늘 사실 이 레바논전 마지막 장면 때도 깜짝 놀랐는데 그렇죠. 무슨 무대 실점할 뻔했죠. 거. 추가 시간에 네. 사실상 거의 실점에 가까운 장면이 나왔죠. 그렇죠. 네. 그나마 저는 천만다행이다. 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우리 선수들이 이 초반에 여기서 만약에 승점을 2점밖에 못 따고 네. 진행이 됐으면 이건 진짜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 2점과 4점은 매우 크거든요. 그 1대0 오늘 신승은 정말 천만다행이다. 이제는 선수들이 조금 느꼈을 거예요. 유로파들도 뭐 김민재 선수도 유럽 무대 갔다가 이번에 와서도 느꼈지만 이번에 이렇게 중동 팀과의 우리가 연전을 치러야 되는 일정들을 보면 역시 컨디션, 유로파들의 컨디션이 매우 중요하다. 네. 그 부분은 대표팀에서도 체킹을 계속해야 되지만 뭐 우리가 당장 소속팀의 일정을 이 선수 유럽파인데 우리 대표팀 경기 바로 있으니까 뭐 이번 마지막 주말 경기는 좀 이렇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거는 배려를 해줄 수가 없어요. 수석 클럽.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리스크에도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처럼 뭐 바로 와서 하루 쉬고 바로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홈 경기를. 그렇기 때문에 유럽파들의 컨디션 체크가 정말 중요하다. 이번 이제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일정에서는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오늘 같은 경기는 레바논전이죠. 오히려 유럽파들 컨디션, 황의조나 뭐 손흥민을 비롯해서 우리가 진짜 주축으로 삼아야 될 선수들의 컨디션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네네. 냉정하게 그 선수들을 약간 후반에 돌리더라도 첫 경기 때는 오히려 그렇게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용단도 필요했고 그리고 오히려 이번 레바논전 때 그 유럽파들이 컨디션을 좀 회복했을 때 집중해서 또 승점을 쌓을 수 있는 어떤 전략적 선택도 필요하지 않았나. 오히려 거꾸로 됐지만 네네. 이번에는. 근데 손흥민 단 이제 그게 아주 쉽지는 않은 것이 쉽진 않죠. 객관적 견지에서 이라크의 전력이 레바논보다는 좀 그렇죠. 우위로 보이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네. 더더군다나 첫 경기 그 이라크 이번 두 경기 중에서는 더 강한 상대인데 거기서 막상 유럽파를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그렇죠. 거예요. 아, 그거는. 제가 감독이라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인 거예요. 지금 우리 홈 경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적응력에 있어서는 K리그 선수들 있죠. 그런 선수들이 적응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그리고 상대가 어차피 우리 홈 경기 때는 전략적으로 상당히 내려선 수비를 펼친단 말이죠. 밀집 수비를.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뭐 선수들의 클래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기동력, 특히 오늘 경기도 봤지만 중동 팀하고 경기 때는 제가 옛날부터 항상 느끼지만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네. 스피디한 윙어들. 이번 대표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문 윙어라고 할 수 있는 윙포워드 볼 수 있는 유형이 뭐 나상호 선수 정도. 이번에 황희찬 선수가 나와서 윙어로 오늘 경기는 매우 좋은 활약을 했지만 그 정도 사실 윙어들이 조금 부족해요. 네, 그런 점을 고려하면 뭐 K리그의 이동준 같은 유형도 있고
그리고 또 K리그에서도 바로 리그에서 지금 폼을 그대로 경기장에서 끌고 올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홈 경기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정도면 그래도 뛸만 할 수 있어. 그리고 상대가 이라크야. 전력이 좀 세. 그러면은 이제 조금 신중하게 판단해서 투입하실 수 있겠지만 진짜 몸 상태가 좀 무겁다. 이렇게 느낄 때는 시간을 좀 배분해서 경기에 뭐 전반에 교체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상황을 봐서. 그래서 5명까지 교체가 되기 때문에 선수 가용폭은 좀 넓단 말이에요. 이번만큼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활용할 수 있는 운영도 필요하다. 용단도. 이번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의 폼이 뭐 경기를 뛰기에 너무 무겁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투입을 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는 아마 선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코칭 스텝하고 지금 몸이 좀 너무 무겁다. 컨디션 조절이 좀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팀에 정말 욕심내지 말고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코칭 스텝도 그런 좀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역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밀집 수비를 상대로 우리가 막 상대의 압박을 탈압박해가지고 기술적 역량에 의해서 공간이 많이 생길 때 드리블 돌파하거나 뭐 그런 찬스들이 오늘도 보셨다시피 우리가 역습 찬스가 한 2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선수들이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역습을. 마치 연습을 안 해본 것처럼 이렇게 막 선수들이 조직적으로지 않아요. 네. 빠른 역습 우두두두 한 3-4명이 가서 역습을 하더라도 템포가 좀 안 맞거나 무언가 좀 좋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만큼 밀집 수비를 막 빌드업을 해서 몰아붙여서 크로스하고 이런 공격만 하다가 상대가 그래도 올라오는 타이밍에 빠른 역습을 전환할 때는 그 훈련이 제가 볼 때는 잘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는 클래스 있는 선수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는. 그럴 때는 오히려 기동력이 좋고 세컨볼 싸움을 좀 왕성하게 해줄 수 있고 바로 수비에서 끊어서 다이나믹하게 움직임을 통해서 어떻게든 좀 의외의 상황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의 컨디션도 중요하고, 그리고 특히 이라크나 뭐 다른 팀들도 오늘 레바논도 마찬가지지만 중동 팀들 특징이 상대가 올라올 때 우리가 요즘에 유럽 예선 중계도 저도 많이 하지만 네. 뭐 잉글랜드랑 안도라전도 며칠 전에 했고 약팀 밀집 수비를 상대로 할 때 요즘에 유럽 팀들도 패스를 많이 해서 그렇게 빌드업을 해서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이렉트하게 때려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계속 좁은 공간이 뭐 형성이 되는 완전 밀어놓고 하는 경기 운영이 뭐 되는 시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약간 올라오기만 하면 바로 기동력, 순발력이 좋은 윙포들에게 던져놓고 압박을 해서 거기서부터 세컨볼 싸움을 해서 의외의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 위기를 돌파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스피디한 선수들, 빠른 선수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도 네. 발탁, 선수 선발에 있어서는 조금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고, 그 부분은 또 선수 선발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이번에는 나상호 선수 뽑았고 뭐 계속 뽑는 선수들 뽑지만 이제는 조금 최종 예선만큼은 K리거들 최근 폼이 좋은 선수들 중에서 충분히 뽑을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그거예요. 지금 중동 팀들은 지금 0대0, 0대 1이잖아요. 이 스코어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좋은 스코어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예, 이거는 진짜 중동 팀들이 상당히 자신감이 붙어 있을 거라고 좀 봐요. 원정을 가든 홈이든 우리가 만약에 3대0, 4대0 이겨놨으면 이 밀집 수비만 해서는 쉽지는 않겠구나 한국은.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0대0 또 가까스로 1대0 승리. 이 부분은 다른 지금 팀들이 봤을 때 시리아나 뭐 아랍에미리트 팀들이 우리 경기 볼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해볼만해. 분명히 다른 중동 팀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스코어란 말이에요. 우리는 더 힘들 거라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번에 있었던 2경기가 우리에게는 진짜 좋은 학습이 됐었고, 그 부분을 이제 우리 이번에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또 얘기하시겠지만 진짜 교훈 삼아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분석을 해서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장 의원님이 지금 사실 선수들 컨디션 문제 위주로 이제 뭐 2경기 도합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라크전에 또 특히 나타났던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선수들의 그 컨디션 문제를 기본으로 하고
이라크전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빌드업의 템포. 네. 저는 역시 이것도 예전부터 말씀드린 거지만은 빌드업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빌드업은 뭐 역습 축구를 하는 팀이건 실리 축구를 하는 팀이건 주도하는 축구를 하는 팀이건 수동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건 빌드업 자체는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축구에서 어떤 탈압박과 어떤 빌드업이 안 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 팀은 더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빌드업 자체는 저는 뭐라고 하지 않는데 문제는 요즘의 빌드업은 이 기본적으로 템포가 빠른 빌드업이 더 각광을 받죠. 네. 느린 템포의 빌드업을 하면은 저도 뭐 요즘 그 유럽 지역 월드컵 예선 중계하고 있습니다만 스페인이 스웨덴에게 졌거든요. 얼마 전에 U자 빌드업이 많고 느린 템포의 빌드업 속에서 뭐 스웨덴의 단단한 수비 조직을 뚫을 해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다가 스웨덴은 아시다시피 앞쪽에 그 수준 있는 선수들을 또 배치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뭐 스웨덴이 공격으로 나올 때는 오히려 스페인이 속수무책으로 계속 실점을 하면서 결국은 패했어요. 그러니까 빌드업 자체는 저는 뭐 빌드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에 동의하지 않고 빌드업 자체는 축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문제는 최근의 축구에서의 빌드업의 요체는 템포 빠른 빌드업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템포가 느리면 아무리 강팀이라도 스페인 같은 팀이라도 매 경기 고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대표팀의 빌드업의 템포가 특히 이라크전에서는 잘 살아나지 못했다. 그런데 사실 뭐 전력의 차이도 좀 있고 상대성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레바논전에서는 그래도 한결 우리의 빌드업의 템포가 빨라졌고 그리고 이제 레바논전에서는 조금 더 빌드업의 패턴이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나온 황인범 선수로부터 빠르고 과감하게 침투시키는 어떤 전방을 향한 한 번의 다이렉트한 패스라든가 빌드업의 방향이라든가 빌드업의 패턴 자체가 레바논전에서는 조금 더 다양해졌다. 또 레바논전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졌던 거는 이라크전보다 시원시원한 측면 돌파. 역시 아까 황희찬 선수 뭐 칭찬을 좀 하셨지만 황희찬 선수를 중심으로 한 시원시원한 측면 돌파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또 전통적인 트레이드마크 무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레바논전에서는 상당히 가미가 되면서 뭐 전반전에는 또 나상호 선수가 그걸 해내려고 했고 송민규 선수도 그랬고 황희찬 선수는 뭐 전후반 통틀어 가장 뭐 빛이 났던 측면 돌파의 또 원동력이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레바논전이 그래도 이라크전보다는 경기력적으로는 좀 더 칭찬받을 만했고 그리고 저는 이라크전 레바논전 통틀어서 좀 심리적인 부분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네. 뭐냐면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우리 정말 이름값 높은 많은 선수들이 슈팅을 좀 너무 아끼는 거 아니냐. 맞아요. 정말 주변 동료한테 계속 밀어주려고 하는 뭐 이타적인 태도 자체는 그거는 뭐 좋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릴 땐 때려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인데 대표팀에 오면 지금 심리적인 부담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거는 저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예전에 홈런 뻥 때리고 그러면은 사실은 옛날 저희 뭐 장 의원님이나 제가 좀 젊었을 어린 시절에는 지금 같이 인터넷 같은 게 없고 요즘은 뭐 각종 인터넷 댓글, 커뮤니티, 뭐 SNS 등등등등 뭐 개인 방송의 또 댓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게 말하면 소통이지만 뭔가 그런 홈런볼 같은 게 빗나가는 슈팅들이 나왔을 때는 또 그냥 실시간적으로 그냥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요즘 우리 이 젊은 또 선수들이 그런 부분을 암암리에 좀 의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 국가대표 중요한 정말 월드컵 지역 예선 최종 예선 경기에서 뭔가 슈팅 같은 게 잘못 나갔을 때 그런 게 또 예를 들어 뭐 두어 차례 이상 반복이 됐을 때 또 이거 얼마나 또 인터넷에서 내가 욕먹고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바깥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이나마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하고 있는 거 주저하게 아니냐. 한다. 그래서 가뜩이나 빌드업의 템포가 좀 살아나지 않는 경기, 그러니까 템포 느린 빌드업 거기에 또 다이렉트한 플레이도 좀 섞이지 않는 그런 경기에서 예를 들어 슈팅에까지도 부담을 느껴서 조금 아끼게 되면은 그건 정말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건 우리가 골 넣기 힘든 경기였구나 근본적으로 이제 그런 게 또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저는 약간 지금 요즘 시대에 정말 플레이 하나하나마다 말이 안 나올 수는 없는 지금은 구조예요. 옛날과는 달라서. 네. 그런데 그렇긴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골이 터지기 위해서는 슈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과감한 슈팅이라든가 과감한 패스, 뭐 실패를 좀 하더라도 그런 플레이를 조금 더 저는 부담을 좀 떨쳐버리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레바논전에는 확실히 선수들이 약간 의식을 해서 나아진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 이제 또 레바논은 사실 엄격히 말하면 우리 조에서 최약체거든요. 맞아요. 가장 그래도 약한 팀이 레바논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다른 상대들을 만나거나 특히 뭐 이란을 만나거나 또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또 이런 팀들 상대로 원정을 가거나 이랬을 때는 선수들이 거기서 또 부담을 느낄 거예요. 아, 이거 슈팅 잘못해가지고 이것도 끊기거나 뭐 또 그냥 밖으로 나가거나 이랬을 때 또 우리가 또 역습 당하면 어떡하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순간적으로 많이 떠오를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 털어주십사. 이거는 사실 좀 정말 간절한 부탁입니다. 네, 예.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벤투 감독이 설마 그걸 모르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약간 원론적인 얘기긴 해요. 2002 한일 월드컵 때 뭐 우리가 포르투갈과 같은 조에서 본선도 치렀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 하면은 코리아 하면은 월드컵에서 뭐 안 보이는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항상 뭐 본선에 있었죠, 우리가. 근데 벤투 감독이 요거 정말 정확히 좀 인지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4년 전, 8년 전 월드컵 본선 정말로 어렵게 갔거든요. 네. 4년 전에 바로 지금 같은 조에 있는 시리아에게 우리가 승점이 아주 근소하게 앞섰고요. 2점? 아주 근소하게 앞서서 간 거고요. 그리고 8년 전에는 우즈베키스탄은 지금 없지만 우즈베키스탄에게 우리가 골득실 한 골 차이였어요. 이거 골득실이나 다득점으로 마지막 날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근자에 우리가 정말 힘들게 최종 예선 통과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좀 모든 선수단도 느꼈겠지만 지금 그 4년 전, 8년 전에도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물론 뭐 감독 교체나 여러 가지 뭐 혼란상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거를 또 직시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4년 전, 8년 전보다 아시아 팀들, 특히 이제 중위권 뭐 이 정도 팀들의 전력이 그때보다 지금이 저는 더 올라왔다고 나아졌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상향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와 상대해야 될 중위권 정도 혹은 중상위권 정도의 팀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근소하게나마 조금 더 상향됐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이제 조편성이 됐을 때 저는 우리 조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저쪽에 뭐 일본도 있고 사우디도 있기는 하지만 이쪽이 중동 팀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 중동 팀들과 객관적인 전력의 차이가 레바논 정도만 한 우리가 뭐 6.5 대 3.5 내지 한 7 대 3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 다른 팀들은요 제가 봤을 때는 막상 붙으면 아무리 뭐 그 팀이 실리적인 접근을 하건 뭐라건 간에 6 대 4 정도의 승부고, 이란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보다 저는 조금이라도 세 보여요. 뭐 우리에게 아무리 손흥민 선수가 있어도 그쪽에 아즈문, 타레미, 자한바크시, 아미리 뭐 이런 등등등등등등이 나오거든요. 제가 봤을 땐 이란은 우리보다 평균적으로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면 나아 보이고요. 나머지 팀들도 레바논 제외하고는 거의 한국과 그 팀들 간의 어떤 전력은 제가 봤을 땐 6 대 4 승부예요. 그런데 축구에서 6 대 4 정도 승부는요,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 우리가 홈에서 2승을 못한 거에서도 느꼈듯이, 원정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원정에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승점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느냐, 이건 매우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이 조가 굉장히 지금 안개 전국으로 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매 경기 피말리는 결승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좀 각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코칭 스태프부터가. 한국은 의당 그냥 월드컵 나가는 팀 아니다라는 거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로도 지금 좀 나오고 있고 전력으로도 그렇고 방심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인데, 제가 그냥 축구팬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하면은, 아까 템포 얘기를 하셨잖아요. 템포 빠른 빌드업을 해야 된다. 근데 항상 보면 국대 모이면 첫 번째 경기는 항상 템포가 너무 느린 빌드업이고, 그 다음에 조금 나아졌는데 다시 헤어졌다 다시 모이면 똑같이 이게 반복이 돼요. 근데 사실 벤투호라는 게 국대를 막 굉장히 여러 명을 막 실험해 보는 것도 아니고 계속 비슷한 선수들이 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게 반복이 된다는 게 그게 문제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템포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비단 이번 대표팀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지적이 되어온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은 글쎄요, 뭐 시스템적인 전술과도 연관된 시스템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피치 환경에 대한 부분. 오늘 같은 경기는 사실 비가 촉촉히 내려서 맞아요. 우리가 예전 2002년 뭐 한일 월드컵 앞두고부터 제 기억에는 98년 월드컵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미 유럽은 패스의 속도가 엄청 빠르다. 직접
감독님들, 축구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우리 패스의 속도를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네. 거기에는 그 기술적인 부분, 패스의 속도, 엄청난 속도를 줄 수 있는 그런 정확성과 기술적인 역량도 그 선수들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또 그대로 좋은 퍼스트 터치나 또 트래핑을 통해서 안전하게 또 전개시킬 수 있는 역량도 있지만 또 거기에는 피치, 물을 많이 뿌립니다, 유럽은. 그래서 거기서 패스의 속도가 살아나고 그건 잔디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기는 우리는 그런 것도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이번에 첫 경기 같은 경우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인데 제가 볼 때는 잔디 상태가 좋았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네, 패스의 속도 살아날 만큼 물을 충분히 뿌렸나? 난 그것도 조금 회의적이고.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레바논전이죠. 수원 월드컵 경기장인데 일단 비가 촉촉히 왔고 또 벤투 감독도 경기 전에 이번 경기는 조금 더 간결하게 다이렉트하게 해라라고 선수들에게 주문했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선수들이 조금 더 전진 패스, 또 빠른 속도로 좀 전진 앞에 있는 선수들을 보고 적극적으로 좀 주려고 하는 부분으로 작용이 됐겠죠. 전반전 내용은 전 좋았다고 봐요. 네네. 마무리가 안 됐고 상대 키퍼의 이제 선방에 계속 막히면서 문제가 됐지만, 근데 이제 결국은 템포의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피치도 우리 이제 다음 시리아 경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경기도 우리는 이제 준비할 때 피치가 아주 짧고 잘 관리된 구장을 선택을 하고 그걸 관리를 잘해서 물도 잘 뿌려놓고 우리가 조금 더 속도 템포 높은 그런 경기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에요. 홈 경기는 그런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시스템적인 부분. 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벤투 감독이 조금 더 간결하게 하라 그래서 속도가 조금 살아난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전술 운영 패턴 자체가 때려놓고 그리고 상대 진영에서 바로 세컨볼 싸움을 하거나 뭘 해서 하는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측면에 그런 전문적인 윙포워드들이 조금만 상대가 라인을 당기면 바로 오프더볼 움직임을 가져가고 뒤에서는 질 높은 패스가 바로 들어가고 이런 구조에서 배우 공간으로 던져놓고 플레이가 되는 이런 패턴도 또 아니에요. 우리 전술적인 운영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런 경우를 가끔 섞지만 롱패스의 비율이 바로 뒷공간으로 가서 나상우나 황희찬에게 전개되는 루트보다는 방향 전환을 위한 큰 중거리 패스 정도가 좀 더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건 이제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직선적으로 배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슈팅을 너무 아낀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선수들이 일부러 안 때리려고 또 하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느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골을 많이 넣고 그 다음에 슈팅 공간에서 과감하게 슈팅이 돼서 벗어나든 어쨌든 슈팅이 블로킹에 안 걸리고 선수들과 과감하게 슈팅 시도를 하는 상황들을 보면 대부분 공통점이 사이드가 완전히 풀렸을 때 네. 네, 그럴 때 이제 크로스가 돼서 선수들이 앞에 막 밀집 수비인데 거기서 뒤에서 때리는 상황이 아니고 역시 컷백이나 크로스 상황에서 달려오면서 슈팅이 되거나 컷백 상황에서 다시 공간이 생겨서 슈팅이 되거나 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장면들을 사실은 더 많이 만들 필요 있죠. 그러면 선수들은 본능적으로 슈팅을 때릴 겁니다. 네네. 무조건 공간이 나오면 거기서 안 때리면 그건 선수가 아니죠. 그런 장면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또 훈련이 필요한데 저는 이번에도 느끼는 거는 벤투 감독의 플랜 A로 좀 한정돼 있다. 원톱 운영이 많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최종 예선만큼은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된다. 우리가 2차 예선 때도 4-1-3-2나 이런 투톱 운영도 해봤지만 굳이 3백 실험을 했을 때 예전 평가전처럼 전체적으로 경기 내용이 안 좋았던 그런 거를 굳이 또 꺼낼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번에도 크로스 공격이 되거나 무슨 공격이 될 때 사이드에서 공이 올라오면 박스 안에 제가 보면 많아야 3명? 그것도 원톱 조규성 선수가 뭐 들어가면 그냥 이재성 선수가 뭐 들어가거나 사실은 거기서 싸울 만한 유형 이재성 선수가 거기서 뭐 헤딩을 한다거나 이런 전문적인 스트라이커는 아니란 말이죠. 저는 기본적으로는 오늘도 레바논전도 중앙으로 전진 패스를 해서 넣어주는 그런 패스 형태도 많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원톱 운영이 상당히 힘들어 버거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술적으로는 뭐 시리아나 아니면 아랍에미리트랑 홈 경기할 때는 이 팀들도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우리는 조금 더 중앙에서 투톱과 같은 운영 손흥민도 투톱으로 들어가서 프리하게 움직여주면서 중앙에 골을 넣어주더라도 상대
수비들이 한쪽으로 중앙으로 몰리게끔 하고 거기서는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숫자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운영.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이드로 풀어서 상대 수비가 몰렸을 때 사이드를 좀 활짝 열어놓고 거기서 이제 공격이 될 수 있는 운영.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전술적으로도 플랜 B로 왜 예전에 좀 2차 예선 때도 해봤던 전술들이 있거든요. 좀 활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이제 다음 홈 경기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꾸 원톱만 고집을 하는데 물론 원톱이라도 윙어들이 프리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조금 제한적인 움직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본다면 원톱이 너무 좀 힘들어하고 상대가 밀집 수비일 땐 더 힘들다. 그래서 크로스가 오더라도 최소 4명 정도는 확보가 돼서 거기서 스트라이커가 한 2명 있어야 되고 미드필더에서 공격 지원으로 오는 선수들, 윙포드가 대각선 집투를 하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 해서 한 4명 정도는 확보가 돼야 그래야 우리가 조금 더 크로스 공격에서도 확률 높은 세컨볼 싸움이나 또 경합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술적으로도 중앙으로 몰아넣고 사이드로 풀 수 있는 공격 전환 방식도 필요하고요. 김민재 선수가 지금 워낙 좋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상대가 수비로 너무 내려놔서 경기하고 한 명 정도 공격수만 있다면 굳이 그쪽에 너무 한 3명까지 이렇게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술적으로도 조금 유연하게 3백과 4백을 오가는 운영들 있지 않습니까? 김민재 선수는 거의 사실은 오버랩도 많이 할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거기서도 또 숫자 싸움을 늘려주고 하는 전술적 유연성을 확실히 이번에는 조금 만들 필요가 있다. 네. 저는 이 플랜 A로 계속 가게 되면 4-2-3-1이 됐든 4-3-3이 됐든 그러면 쉽지 않다. 그리고 셋피스 있잖아요. 오늘도 셋피스 코너킥을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한 15개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제대로 된 슈팅이 없어요. 우리가 높이 싸움에서 중동 팀들이기 때문에 다 중동 팀들 체격 조건이 좋아요. 거기서 경합할 수 있는 센터백들의 조합인가. 공격수는 물론 가담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K리그에는 뭐 정태욱이나 김재후나 이러한 장신 센터백, 대구 센터백 예를 들었지만 올림픽에 나갔던 그런 선수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술적으로 지금 셋피스 같은 경우도 경쟁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근데 셋피스 주구장창 밀집 수비를 하는 팀 상대로 할 땐 셋피스가 많이 나와요. 특히 코너킥 같은 거. 거기서 좀 승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제골 싸움이기 때문에 어차피 중동팀하고 선제골 못 넣으면은 힘들어집니다. 무조건. 어떠한 루트라도 우리가 좀 선제골을 넣을 수 있는 일단 공격적인 운영에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장현이 지금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네. 한의원님도 좀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또 기자분들에게 질문 많이 받는 거가 나아갈 방향하고도 관계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손흥민 선수 뭐 2번째 경기에서 그 종아리 근육 염자로 나오지 못했는데 손흥민 선수 왜 안 터지느냐, 손흥민 선수 활용법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근데 뭐 제가 그걸 다 알면은 제가 뭐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뭐 하는데 어쨌든 그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손흥민 선수를 살리기 위해서도 아까 제가 처음에 강조한 템포 빠른 빌드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측면 공격수 위치에서 많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 너무도 상식적인 얘기지만 측면 공격수 찬스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약간 측면 쪽에 있는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측면 윙백, 그리고 측면 공격수 이 세 선수 간에 빠른 템포의 빌드업으로 상대의 위험 지역을 수적 우위와 템포를 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는 연계 플레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손흥민 선수에게 볼이 가는 장면이라든가 아니면은 손흥민 선수가 볼을 갖고 있을 때의 장면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특히 이라크전이요. 그렇게 템포가 살아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볼을 보내는 플레이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고 주변의 다른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면서 뭔가 손흥민 한 명에게만 수비가 따라다니기 어려운 상황을 빠른 시간에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항상 강조되는 선수들의 오프 더 볼 움직임이 민첩하고 효율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여기서 또 패스 속도도 아까 장현님 말씀대로 빠르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손흥민에게 집중되는 상대의 마크맨을 어느 정도 떨쳐버릴 수 있고 순간적으로 작은 공간에서 우리가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뭐 손흥민 선수가 꼭 아니더라도 주변에 또 다른 선수가 순간적으로 자유로워지는 뭔가 그런 빌드업이 돼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아야 되는 장면이든지 손흥민 선수가 볼을 갖고 있는 장면이든지 거기서의 전체적인 템포가 느려요. 그래 버리면은 이제 상대는 손흥민 따라다니기도 쉽고 손흥민 주변의 다른 선수들도 움직임이 슬로우 느린 템포가 되다 보면 다른 선수들도 놓치질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찬스가 잘 안 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손흥민 선수와 측면 수비 중앙 미드필더가 연관이 되면서 이 선수들 간에 엮어낼 수 있는 어떤 유기적인 플레이가 조금 더 빠르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템포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템포업을 해주는 거는 결국 빠른 속도의 패스와 선수들의 그 빈 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움직임. 결국 현대 축구는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는 점유가 아니라 결국은 템포의 문제다 이 말씀을 드렸지만 포지셔닝을 하는 템포가 중요하거든요. 가장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축구는 자리 잡기 싸움 아닙니까? 누가 더 유리한 자리를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잡느냐 그 싸움인데 그 주변 선수들이 다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패스가 돌아가면은 상대 수비는 손흥민 선수 2루 따라다니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한 번쯤 놓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장면을 만들어줘야 손흥민 선수가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슈팅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손흥민 선수 같이 이렇게 위력적인 선수, 누구나 다 아는 에이스가 있을 때 이제 유럽의 팀들, 좀 수준 높은 팀들이 잘 사용하는 전술 중에 하나가 이른바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왼쪽 예를 들어 터치라인 쪽에 있으면 실제 우리의 공격은 상당 시간을 오른쪽 사이드에서 우리 공격진 미드필드진을 좀 밀집시켜 놓고 오른쪽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둑으로 얘기하자면 이른바 성동격서처럼 되는 겁니다. 서쪽에서 공격을 하고 싶으면 동쪽을 먼저 노려라, 동쪽을 두드려라, 그런 얘기잖아요. 반대편 사이드에서 우리 숫자를 좀 많이 갖다 놓고 공격을 하게 되면 상대도 이쪽 사이드 쪽의 수비의 숫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 상대가 예측하기 어려운 빠른 타이밍에 손흥민 선수에게 방향 전환 패스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아이솔레이션 전법이 이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제대로만 이게 통하게 되면 손흥민 선수와 상대 수비수 간에 1대1 상황 같은 게 많이 연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같은 확실한 에이스가 있을 때는 뭔가 이런 플레이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도 가장 요체는 뭐냐면 빠른 템포의 방향 전환이라는 요 한 문장이 요체입니다. 우리가 방향 전환을 전혀 안 하진 않아요. 그런데 방향 전환이 쓸 데가 없어지는 경우는 뭐냐면 U자형 느린 방향 전환이 될 때가 방향 전환의 효율성이 아주 떨어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른쪽에서 공격을 하는데 여기 다 이제 우리도 밀집돼 있고 상대도 밀집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우리 선수를 어떻게 하느냐? 뒤로 이제 수비에게 백패스. 그럼 수비가 다시 중앙 미드필더에게 패스. 중앙 미드필더 다시 왼쪽 측면 수비에게 패스. 그 다음에 왼쪽 측면 수비 손흥민에게 패스. 이런 식으로 U자형으로 들어오면 이때는 상대 수비의 밀집도가 이제 손흥민 선수 쪽으로 다시 자연스럽게 밀려가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솔레이션이 전혀 안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상대를 반대편에 좀 몰아놨을 때 좀 더 빠르고 과감한 타이밍에 손흥민 선수 쪽으로 좀 전환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현대 축구에서 중요한 거는 수비로부터 공격으로의 빠른 전환, 빠른 템포의 빌드업 이것도 있지만 방향 전환을 또 빠르게 해주는 게 지금 요즘 축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라크전에서는 우리가 방향 전환 패스가 빠르게 일어난 장면이 제 생각에는 거의 드물어요. 몇 번 있기는 했는데 이 방향 전환을 조금 더 과감하고 상대 수비가 반대편으로 쏠리기 이전에 조금 더 예측 불가능한 타이밍에 날려줘야 되는데 그런 과감한 방향전환 패스, 템포 빠른 방향전환 패스가 잘 일어나지 않았다. 특히 이라크전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손흥민 선수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에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제가 말로 하는 거랑 그라운드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거랑은 좀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원리상으로는 좀 그렇게 가야 결국은 손흥민 선수를 살릴 수 있다. 저는 벤투 출범한 이후에 우리가 빠른 역습 상황에서 조직적으로 빠른 전환을 해서 역습을 살려서 득점한 장면을 많이 기억을 못해요. 네. 벤투에서는 우리가 과거에는 최종 예선에서 항상 힘들 때 우리를 살려줬던 건 역습이에요. 차두리 선수의 막 폭주기 관차, 빠른 선수 바로 연결해서 뒷공간에서의 침투, 돌파. 우리는 스피드가 생명이고요. 유럽 나가고 중동 팀들이 볼 때 한국은 뭐가 제일 무섭냐면 스피드예요. 외국 팀들은 우리나라 스피드를 제일 무서워해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팬들이 잘 아시겠지만 토트넘 경기들 쭉 보세요.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 장점이 발휘되는 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건 어떤 장면이냐? 빠른 전환. 거기에는 잘 조직화된 훈련이 곁들여져야겠죠. 역습에서 선수 중심에 앞으로 볼이 전개가 되는 패스가 들어가거나 또는 빠른 전환에서 팀 전체가 완전히 자리 잡고 정비가 된 상황이 아니고 빠르게 토트넘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상대는 빠르게 수비로 전환하는데 자리는 미처 못 잡고 뒷걸음질 치는 수비 상황. 그 상황일 때 그런 두 가지 상황에서는 손흥민 선수는 월드 클래스예요. 수비가 앞에서도 뒷걸음 칠 때는 손흥민 선수는 그냥 접고 중거리. 또 거기서 또 스프린트를 다시 들어가는 돌파나 또는 앞에 손흥민 선수 공간 쪽으로 주는 패스나 그런 데서 월드 클래스 기량을 발휘합니다. 근데 벤투호에서 과연 손흥민 선수 앞쪽으로 그런 패스들이 들어간 적이 팬들 기억합니까? 별로 없어요. 많지 않은 거예요. 그 부분은 벤투호가 결국은 시리아나 뭐 이런 팀들은 약간 수비적으로 내려서는 시간이 더 많고 역습을 하겠지만 이란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특히 원정은 더 하겠죠. 이라크 원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동 원정 갔을 때는 오늘 레바논이 최약체지만 후반 막판에 공격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저는 우리도 위기가 생기죠. 위협을 네. 느꼈어요. 지금 최종 예선에 올라온 중동 팀들은 홈에서 같이 공격적인 맞불을 놓으면 어떤 팀도 우리한테 그렇게 크게 밀린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공격을 하면 힘도 좋고 하기 때문에. 벤투호는 항상 자기 자신의 축구를 구사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선수들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좋은 감독이 뭐예요? 그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주는 겁니다. 황의조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주는 지금 선수를 쓰고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손흥민?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이 선수들의 장점을 살려주려면 그런 훈련들을 집중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짧은 시간 정말 우리가 모였을 때 동기부여라도 좀 줄 수 있게끔 조직화된 빠른 역습 전환 훈련들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밀집 수비를 상대로 밀어놓고 할 때는 선수들의 창의성 요구가 더 돼요. 특히 벤투호 같은 전술 주기와 영향을 받고 하는 전체적인 플랜형 감독들은 거기서는 선수들이 풀어줘야 돼요. 스스로 움직임을 통해서. 하지만 조직화된 역습은 훈련을 통해서 나와요. 그거는 훈련에서 감독이 계속 주입하고 강조하고 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빠른 전환에서 선수들이 연습했던 패턴대로 확실하게는 안 나오더라도 그렇게 시도가 되는 거죠. 자신감이 좀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보면 저는 답답함을 느끼게 보여요. 저 손흥민 선수 지금 중계를 많이 하지만 이 팀에서는 왜 본인이 잘하는 환경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잘할 수 있는 환경이. 그건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기본적인 환경이 그렇다는 거에 동의하고요. 손흥민 선수 본인도 우리 팀에 오면 뭔가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좀 그러니까 많이 자꾸 하려고 내려오죠. 해요. 맞아요. 물론 그게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제 본인이 그걸 좀 의식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손흥민 선수는 플레이메이킹 덜 하는 게 낫습니다. 플레이메이킹 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정말 최대한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손흥민 선수가 있는 측면에서의 빠른 빌드업에 의한 빠른 연계 플레이, 빠른 공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들을 주변 동료들이 해주는 거, 그리고 반대편에서 공격이 진행될 때는 손흥민 선수를 향한 예측 프로 타이밍의 빠른 방향 전환, 이런 좀 과감한 패스, 이거는 사실 실패 확률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라는 거죠. 손흥민 선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어찌됐건 이런 거를 주변에서 여태까지 벤투호가 못 해주는 것도 있지만 또 손흥민 선수도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지금 축구 가장 잘하는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그 플레이메이킹까지 하려는 것에 대한 본인이 또 캡틴이고 하니까 어깨에 짐을 좀 너무 많이 지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플러스 슈팅 날렸을 때 실패에 대한 또 부담까지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구조적으로도 패턴적으로도 잘 못 살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내적 외적 복합적 요인으로도 또 못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본인도 플레이메이킹의 부담에 대해서는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거는 이제 오늘도 보면은 황인범 선수 후방 쪽에서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황인범도 있고 뭐 이동경, 뭐 이재성, 권창훈 또 선수 골도 넣습니다만 이런 또 선수들이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는 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하고 팀은
그리고 벤투 감독은 이거를 잘 살려주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게 우리가 궁금해하는 토트넘의 손흥민과 국대 손흥민이 뭐가 다른가에 대한 해답이 좀 나온 것 그렇죠. 같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오늘 들어요. 경기 손흥민 선수 종아리 부상 때문에 라인업에서 빠졌지만 전반전을 보면 손흥민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맞아요. 네. 오히려 전반전 내용만 보면은 물론 뭐 이라크랑 레바논 전력 차가 좀 있다고는 하지만 레바논전이 전반전은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좋아요. 경기 내용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손흥민 선수 있을 때도 그렇게 눈에 띄게 발현될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이 크게 느껴지질 않는 거죠.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서두에서도 그랬듯이 우리가 뭐 약간 손흥민 선수는 후리하게 투톱 운영처럼 중앙에서 너무 수비 부담을 주게 하거나 그 자꾸 내려오게 돼서 플레이메이킹까지 하게 되면 거기서 또 볼 뺏기면 수비 부담도 들어가거든요. 왜? 리커버리를 해야 되니까 그 위치에서 공에 가까운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전방 쪽에서 조금 더 골에 집중할 수 있는 오프더볼 움직임. 본인이 너무 주인공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토트넘에서는 물론 뭐 케인도 있고 뭐 다른 좋은 선수들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대한민국 대표팀에서도 다른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부담을 덜고 공격에 집중할 수 있게끔 오프더볼 움직임 띄워주면 바로 또 한 번씩 넣어주고 하는 그러한 부분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벤투 감독에게 한 말씀. 한마디. K리그에서의 현재 폼을 너무 경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진짜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뭐 특정 선수 이름들을 거명하진 않겠는데 맞습니다. K리그에서의 현 폼은 분명히 영향이 있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더 순간순간 더 선호하는 선수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거는 뭐 사실 기본적으로 감독 마음이에요. 그리고 팀 어떻게 짜느냐도 감독 마음이고 그렇긴 한데 사실 뭐 그 선수나 이 선수나 사실 뭐 국가대표 들락날락거린 거 뭐 횟수도 비슷하고 뭐 이랬을 때는 K리그 폼이 좀 그때는 좀 무게가 있게 고려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기량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네, 어차피. 손흥민 선수나 이런 일부 선수를 제외하면 뭐 다른 리그에서 뛰는 유럽파들이나 해외파들이랑 우리나라 홈 경기를 갖는 폼이 좋은 K리그 탑 클래스 선수랑은 기량 차가 거의 나지 않고 오히려 앞설 수가 있어요 더. 그런 부분들 냉정히 봐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김민재는 그냥 무조건 써야 돼. 너무 잘해요. 예. 잘해요. 김민재 너무 선수도 잘해요. 정말 진짜. 축구 잘하는 거. 김민재는 너만 믿는다. 그거 보니까 너만 믿어야겠다. 그런데 저 여기서 쓴소리 하나 해도 돼요? 뭐예요? 간간히 창조 선방이 나와요. 김민재 선수. 그래도 여기서 창조 그래도 선방은 김민재 뭐냐면 선수는 있어야 돼. 본인이 뺏기고 야, 본인이 참. 멋지게 수비해서 다시 걷어내는. 우리 저 중동 팀들 원정 가거나 특히 이란 공격진 같은 선수들에게 걸리면 그 창조 실수를 선방이 안 이어질 될 수 수도 있죠. 있다. 그거는 생각하자. 근데 오히려 김민재 선수가 우리가 위험한 공격 기회를 허용하는 상황에서도 네. 예측이 워낙 빠르고 적극적이니까 영리해요. 그걸 그냥 인터셉트로 해서 그게 좋은 공격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그런 저는 비율이 더 많이 나올 수 높죠. 있다고 네, 보여져요. 네. 김민재 선수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롤이에요. 맞아요. 어쨌든 승점 4점 홈 2경기에서 먼저 가져갔습니다. 이게 결과가 굉장히 좀 아쉬울 수 있는데 그 결과만 생각하지 말고 좀 과정을 보고 그 과정이 밑거름이 돼서 발전을 좀 해서 나머지 경기들을 좀 잘 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능동적인 마음과 그리고 긴장을 늦추지 않는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선수들 여러분 뒤엔 저희가 있잖아요. 파이팅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